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13장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도 빠르게 나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금 더 깊게 파고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 지금 이 전력공학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은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깊게 말고 적당히 어떠한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우리 함께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한번 원자력 발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발전하는 방식의 수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겠는데 이 원자력 발전의 구성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보시면은 냉각제도 있고요. 냉각제 뭔가 냉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핵심이 바로 원자로가 되겠는데 이 원자로에서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했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에서는 원자로에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핵분열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핵융합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원자핵이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면서 거듭해서 분열해 나가면서 매우 큰 에너지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하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이 핵분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 뒤로부터는 계속 핵분열에 대해서 배워 나갈 겁니다. 좋아요.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거쳐서 매우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냉각제에서는 이 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거고요. 원자로에서부터. 증기 발생기는 이제 열 교환기예요. 열 교환기라고 해서 이 원자로에서 발생한 막대한 열 에너지를 증기 발생기를 통해 증기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것을 터빈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도 과열기로부터 증기를 터빈에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터빈을 통해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복수기로 들어가게 되어서 급수 펌프, 다시 원자로, 증기, 터빈, 발전기, 복수기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로 무엇을 사용했죠? 석탄이 될 수도 있고요. 중유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서는 연료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바로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효율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 되겠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을 보기 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요 우측에 있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 가운데에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측에는 이제 화력 발전이라고 했는데 화력 발전은 우리 봤듯이 급수 펌프, 보일러, 증기, 터빈, 복수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열 교환기가 있고 여기는 보일러가 있잖아요.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서 발생한 매우 큰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증기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바로 열 교환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아시다시피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구조에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 교환기와 보일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놨고요. 특징을 보자면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가 짓는데 건설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쵸? 딱 사이즈 보시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한 저렴한 돈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는 게 딱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비가 매우 비싸지만 그만큼 연료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이라고 하는 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는 것이 핵분열 과정인데 그로 인해서 건설비가 매우 비싸지만 운전비는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로 폭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므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설비가 국내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전시킨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이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은 뭐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어떤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방사성 장애로부터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저부하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저부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 배웠듯이 기저부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용량을 가진 부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력량, 최소로 소비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높다, 이것보다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하가 기저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종일 운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저부하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는 매우 비싸지만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막상 지어놓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온종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기저부하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요. 학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기저부하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또 좀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대요. 왜냐면은 우리 이전에는 기저부하로 사용할 때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이 기저부하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연료비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신재생에너지가 천연에너지니까.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양수발전이라든지 LNG, 액화가스 있죠? 천연가스 등이 어떻게 되냐면 연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연료비가 매우 비싸요. 반대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연료비가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료비가 낮기 때문에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여기를, 이 위쪽을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이 위쪽이.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이 담당을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 담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점점점 정지가 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력이 무엇을 담당하게 되냐면 첨두부하를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은 사실 이 부하 변동에 급격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이 급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양수 발전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기저부하로서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어떤 학자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은 좀 기저부하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좀 대두됨에 따라서 이런 관계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료비가 싼 순서는 그럼 뭐죠? 연료비가 싼 순서? 결국에 원자력이 연료비가 제일 싸고 그 다음 화력발전소, 그 다음 LNG, 양수발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건설비가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제일 비싸지겠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원자력이 이런 부하의 추종을 맞게 되더라 라는 흐름까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원리를 볼 텐데 원자력 발전의 원리예요, 원리. 제가 핵분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열중성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는 크지만 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저속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요? 속도는 작은 대신에 에너지가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발전에 필요한 중성자다라고 하는 것은 열중성자입니다. 열중성자, 우라늄 235가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이 되겠는데 자, 핵분열 과정을 거쳐서 고속중성자로 분열이 돼요. 고속중성자는 속도는 빠르지만 에너지가 작습니다. 이거는 발전에 필요한 중성자는 아니에요. 자, 이 고속중성자를 감속제라고 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경수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H2O,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수를 이용해서 감속을 시켜서 속도를 줄여주게 되겠죠. 속도를 줄이면 뭐가 돼요? 열중성자가 돼요. 그럼 그 열중성자가 다시 분열을 해서 고속중성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연달아서 연쇄 쭈쭈쭈쭈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핵분열,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이 한 번 분열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질량 결손 발생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B 플러스 C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식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A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이에요. 핵반응 전. 자, 여기는 반응 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다르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더 크려면 어쨌든 무엇인가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빠져나간 게 뭐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빠져나간 게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해요. 질량 결손 에너지는 문자로 W라고 쓰고요. 뭐 식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M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에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J, 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은 질량이고요. C는 뭐냐면 광속이에요. 광속. 그러니까 이런 질량 결손 에너지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후의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질량이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그 밑에 92U23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92 U 그 다음에 235 예,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라늄 235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 이 92라고 하는 것은요, 중성자 수예요. 그 다음에 23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한 수입니다. 중성자 수가 92, 235라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숫자예요. 원자 질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자핵이 만약에 한 개 분열했다.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질량 결손 0.215 AMU라고 되어 있죠. AMU라고 하는 거는 아토믹 매스 유닛으로서 어떠한 질량 결손,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되겠고, 자, 이것에 대해서 0.215 AMU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200 메가 일렉트로 볼트가 되는 거죠.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 그쵸? 자, 그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원자핵 한 개가 분열을 하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92U235 1g이 분열했대요. 이제 1g. 우리 1g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왜냐면은 이거 1g을 손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초밥 장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초밥 잘 만드시는 그런 요리 셰프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알갱이 하나 올려놓으면 좀 이제 아시듯이. 자, 아무튼 이 우라늄 235가 1g이 분열하면 뭐라고 써있나요? 석탄 발열량이 얼마래요? 그러니까 발열량 6600kcal를 가지고 있는, 킬로그램당 6600kcal를 가지고 있는 석탄에 몇 톤? 3점. 이러한 석탄이 3.3톤을 가지고 와야 우라늄 235의 1g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3.3톤이면 얼마예요? 3,300kg이잖아요. 그것을 1g이랑 비교할 수 있는 열량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열량이 거대한 건지 혹시 감이 오시겠어요? 굉장한 열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라늄 235는 굉장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핵 연료를 한번 볼게요. 이 원자력 발전을 할 때 사용하는 핵 연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 우라늄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라늄의 특징은 비중이 몇이래요? 18.7이고요. 그리고 융점, 녹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500도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관은 흑갈색이고 산화 피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라고 하는 건 딱딱한 정도를 말하죠. 자, 그 경도는 연동보다 조금 더 크며 가공하는데 조금 나쁘다, 가공성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축을 보실 텐데 우라늄의 농축이죠. 우라늄의 농축.
농축이 뭐예요? 우리 배즙 농축하면 뭡니까? 배즙 농축이. 되게 이제 밀도 있게 짜낸 그런 것이 배즙 농축액이잖아요. 그렇죠? 우라늄의 농축 또한 그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천연 우라늄 중에는 핵분열에 기여하는 이 우라늄 235가 몇 퍼센트가 포함된대요? 우라늄이 겨우 0.714%래요. 우리 1%도 아니고 0.714%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한 작은 수치죠. 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우라늄의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농축이에요. 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뭐라고요? 우라늄의 농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면 가압수형, 비등수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원자료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때 그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열 중성로는 수퍼센트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수퍼센트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농축 우라늄의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 방법. 우리 첫 번째, 물. 두 번째, 열. 세 번째, 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열기가 뭐죠? 문열기도 아니고. 그쵸? 자, 물, 질, 확산법. 물질 확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확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확산법. 이 종류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 열, 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농축 우라늄의 제조 방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 우라늄 제조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핵 연료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다 그냥 적어 볼게요. 구비 조건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갖춰야 할 조건을 봤을 때 우리 1번 보시면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 어떻죠?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핵 연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중성자가 필요한 건데 이 중성자를 다 흡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자 흡수의 단면적은 작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핵연료의 구비 조건에서 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핵분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열 중성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낮은데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속 중성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발전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 중성자를 어쨌든 계속해서 감속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핵연료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를 어때요? 빨리 감속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감속 능력 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성자를 빨리 감속시킬 수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열 전도율. 높아야 되겠죠. 열을 잘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내부식성, 내방사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부식성, 말 그대로 부식에 강한 거. 내방사성, 방사성에 강한 거. 이런 것을 다 내식성, 내방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높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가볍고 밀도가 커야 된대요. 밀도. 가볍지만 밀도는 커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핵연료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연료 구비 조건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이거 지우고 한번 개념 확인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여러분 풀어보고 오셨죠? 자, 좋습니다. 우리 발전 파트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 파트에서는 사실 OX 퀴즈를 좀 잘 보시면 좋아요. OX 퀴즈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OX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핵분열에 의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화력발전이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원자력 발전이 되겠죠. X. 그 다음에 화력발전에서의 중유나 석탄의 역할을 원자력 발전에서 어떤 것이 대신한다고요? 우라늄 등이나 플루토늄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죠. 자, 좋아요. 5고. 원자력 발전은 연료를 소비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직접 보충해야 되는 자동차 연료 떨어졌다 해서 그렇게 기름 주유건으로 넣는 것이 아니죠. 자, X. 바로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이 된다 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인체에 큰 해를 끼칠 정도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많은 피해를 끼친다고 했고요. 원자력 발전은 기저부하에 적합합니다. 이유는 뭐죠? 건설비는 비싸지만 연료비는 저렴하기 때문에. 자, 핵연료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단면적이 커야 된다. 우리 핵연료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단면적이 작아야 돼요. 자, 핵연료는 중성자를 빨리 감속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빠르게 열 중성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O, XXO, XO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 및 운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원자로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은 맨 왼쪽에 뭐가 있어요? 중성자 검출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차폐벽, 감속재, 제어봉, 출구, 핵연료, 냉각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출구는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출구일 뿐이에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냉각재가 들어와서 냉각하고 나가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제어재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우리 한번 이 원자로의 구성에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성자로예요. 우리 열중성자가 있고 고속중성자가 있었잖아요. 그쵸? 열중성자를 다른 말로 저속중성자라고도 했는데 이 고속중성자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중성자로가 있어요. 고속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고속중성자로는 말 그대로 고속중성자로 지속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원자로를 고속중성자로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중성자로라고 하는 것은 열중성자를 이렇게 어떠한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열중성자까지 속도를 늦춰가지고 우리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이 평균 2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의 중성자를 0.025 정도의 중성자까지 낮춰서 우리 이에 의해서 핵반응을 지속하는 중성자로를 열중성자로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속중성자로, 열중성자로 이렇게 명칭 정도만 조금 구분을 하자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 감속재예요. 감속재. 감속재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줄여준다 그래서 감속재입니다. 근데 어떤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중성자의 속도를 줄인대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야 되잖아요. 우리 핵분열 과정에 있어서 고속중성자를 속도를 늦춰서 감속재로 속도를 늦춰서 뭐예요? 열중성자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다시 분열해서 고속중성자가 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작아야 합니다. 우리 핵 연료 구비 조건에서도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한다라고 배웠죠. 이 감속재도 마찬가지로 중성자를 흡수하는 것이 좀 흡수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적을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속재는 말 그대로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중성자를 빨리 감속시켜야 됩니다. 감속시킬 것.
우리 중성자를 이제 감속하기 위해 이걸 쓰는 건데 빨리 감속 못 시키면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속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경수가 있어요. 경수는 H2O,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수가 있고요. 조금 더 무거운. 그 다음에 흑연이 있어요. 흑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베릴륨이 있습니다. 베릴륨.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꼽을 수 있으면 경수와 중수를 꼽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수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원자로의 뭐예요? 감속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자로의 감속제를 물어보면 경수를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수라고 하는 것은 감속제 중에서 감속비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중수가 되는 거예요. 경수는 가장 보편적인 것, 중수는 가장 감속비가 큰 것. 그렇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팁박스에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보이드 개수입니다. 보이드 개수. 보이드 개수라고 하는 것은요, 원료가 1도씨 변화할 때, 원료가 1도씨 변화할 때 반응도의 변화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일반적으로 음의 값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자로 운전 시에는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감속제의 온도 계수를 또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온도 계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이드 계수가 뭐냐면 원료가 1도씨 변화했을 때 반응도의 변화예요. 근데 온도 계수는 뭐냐면요, 감속제의 온도가 1도씨 변화했을 때 반응도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요? 온도 계수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 계수는 이거, 온도 계수는 이거라고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보이드 계수는 원료, 온도 계수는 감속제의 온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각제를 볼게요. 냉각제. 냉각제는 말 그대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거기 정의에 따르면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을 어디로 빼는 거예요? 로의 바깥으로 빼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냉각제가 되겠습니다. 냉각제의 그 정의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특징이 중성자, 마찬가지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작아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종류를 알기 전에 우리 열 전도율과 열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냉각제의 열 전도율, 뭐 열 도전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열 전도율은, 그리고 열 용량은 클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사능을 띠기 어려워야 됩니다. 방사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는 마찬가지로 경수, 중수. 또 뭐 있어요? 중수하고 헬륨, 이산화탄소, 나트륨. 헬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경수를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이제 이후에 원자로의 종류를 볼 텐데 거기서 두 가지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둘 다 경수, 그리고 여기 감속제로도 경수를 택하는 원자로가 있거든요. 이따가 무엇인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심을 통함으로써 뭐예요? 노심이라고 하는 원자로 중심부를 말하죠. 자, 중심부를 통함으로써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바깥으로 출구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냉각제가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제어봉을 볼게요, 여러분. 제어제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림상 제어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어봉이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자, 제어봉은 특징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핵, 연료, 감속제, 냉각제 다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어떻죠?
작아야지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제어봉은 원자로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제어하기 위함인데 결국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성자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이번에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 중에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되는 거는 제어봉밖에 없습니다. 제어봉. 제어봉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중성자 수를 감소시켜서 뭐예요? 결국에 중성자의 밀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중성자의 밀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제어봉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종류는 세 가지가 크게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카드뮴이고요. 자, 카드뮴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끝말잇기 할 때 좀 필살기 단어가 될 수 있는 카드뮴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카를 외치면 항상 카드뮴을 외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기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카드뮴, 붕소, 그 다음에 하프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어봉의 대표적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특징을 더 적어드리면은, 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냉각제에 의한 부식이 거의 없어야 한다. 뭐 X라고 하겠습니다. 냉각제에 의한 부식이 거의 없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그리고 지금 정리하셨을까요? 정리하셨어요? 우리 다섯 번째 한 이 부분만 좀 지워가지고 만약에 좀 빠르게 넘어갔다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필기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교재 그대로 있으니까 교재 보셔도 됩니다. 자, 반사제예요. 반사제. 반사제는요, 중성자의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반사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거기 따르면 원자로 밖으로 나오려는 중성자를 뭐예요? 반사시켜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너 나오지 마! 하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원래는 빠져나오려고 했던 중성자들이 반사제에 의해서 다시 들어감으로써 중성자의 경제성을 올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에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반사시켜야 되니까.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우리 제어제 빼고는 다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네요. 그쵸? 이거 꼭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반사제의 종류에는 경수도 있고요, 중수도 있고요. 우리 감속제에서 썼던 거 다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흑연도 있고요. 베릴륨도 있게 됩니다. 베릴륨. 그래서 이것들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차폐제입니다. 차폐제.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여기. 차폐제입니다. 차폐제는 뭐예요?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 뭡니까? 피해를 방지하려고 차폐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 막기 위해서 차폐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폐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대단히 높은 무엇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납. 그리고 인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보통 차폐제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납이라고 하는 건요, 값이 싸고 흔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전자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차폐제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도 이 차폐제로 추가로 사용을 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터빈과 급복수 설비, 그리고 급수 설비, 복수 설비 합친 거예요. 자, 그리고 제어 계측 시설,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 그리고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터빈과 급복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원자력 발전에서 터빈이라든지 그런 급수 설비, 복수 설비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에서 발생한 증기가 어디로 가고, 그 증기가 다시 고압 터빈, 다시 저압 터빈, 이렇게 해서 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어 계측은 말 그대로 제어하고 계측하기 위한 시설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연료 취급 및 저장 시설에서 많이들 궁금하신 내용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연료를 사용한 후 남은 것을 수개월 동안 냉각하는
그런 연료 냉각 장치가 필요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곤 합니다. 왜 수개월 동안 연료를 냉각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왜 냉각하냐면 원자로에서 빼낼 연료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사용하기 전에 다시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냉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좀 짚고 넘어갈 게 원자로의 독작용인데요. 우리 몸에 독이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원자로의 독작용이 어떻게 하면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원자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방사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하면 이 인체에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자로의 독작용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피해 측면이 아니라 발전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성자의 그러니까 열 중성자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 중성자의 이용률, 그러니까 반응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이용률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열 중성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용률이 저하됨으로써 발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응도, 핵분열 반응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 중성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요?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의 독작용을 인체 피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응에 관련된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원자로의 구성을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결국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웬만하면 다 작고 제어제만 이 원자로에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지우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여전히 집중력이 좋으십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진짜로 사실 이 원자력 발전이 재밌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공식이 나왔을 때 풀이했을 때 그 오는 그 짜릿함, 아니면은 내가 나만의 암기법으로 좀 암기를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기억나면 오는 보람, 이런 것이 되게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올 텐데, 자, 원자력 발전도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 및 운전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개념 확인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일까요? 감속제니까? 아니죠. 감소시키기 위해. 감속제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단면적이 작아야 한다입니다. 자, 작아야 할까요? 커야 할까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큰 건 뭐죠? 제어제. 그쵸? 감속제 중 감속비가 가장 큰 것은 경수예요? 아니죠. 경수는 일반적인 감속제고 가장 큰 거는 중수입니다. 자, 냉각제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단면적이 커야 한다? 아니죠. 자, 제어봉은 중성자를 잘 흡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열 중성자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자로의 독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할 수 있고 XO, XXOX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를 한번 같이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류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비등수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비등수형. 우리가 비등수형이라는 것을 단어를 딱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등이랑 수, 그 다음에 형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형은 형태를 말하고요. 형식. 비등이 끓어오르다예요. 끓어오르다.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을 직접 끓여서 하는 형태, 발전하는 형태가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되고요. 자, 이거는 약호로 BW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B가 보일링이에요. 물을 끓이다의 약자예요. BWR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써 있듯이 원자로 내에서
내에서 바로 증기를 만드는 것. 형태. 원자로 내에서 바로 증기를 만드는 형태. 증기를 발생시켜서 뭐예요? 직접 터빈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증기를 원자로 내에서 직접 만드니까 무엇이 필요 없냐면 증기 발생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비등 수형 원자로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증기 발생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열 교환기가 필요 없는 것이 뭐라고요? 비등 수형 원자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연료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냉각제, 반사제, 감속제. 감속제로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요? 이걸로 경수. 경수는 화학식으로 H2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증기 발생기 필요 없고 그리고 냉각제, 반사제, 감속제로서 경수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다는 거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가압수형 원자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비등경수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냉각제, 반사제,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압수형 원자로도 가압경수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이에요.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가압경수형이니까 이번에 PWR이라고 해요. 프레셔, 그래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의에 따르면 원자로 내에서 여기는 원자로 내에서 바로 끓여서 증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원자로 내에 압력을 가한 그런 물의 비등을 억제하는 거죠. 압력을 가해서라고 할게요. 물의 비등을 억제,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물의 비등을 억제하고 2차 측에 설치한 무엇을? 증기 발생기. 증기 발생기 뭐예요? 열 교환기죠. 그러니까 열 교환기를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원자로 내에 압력을 세게 가해서 물이 끓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2차 측에 했다가 2차 측에 증기 발생기로 증기 발생 시켜서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터빈에 공급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는 다른 게 뭐예요? 결국에 이 가압수형 원자로에서는 증기 발생기가 필요하구나. 열 교환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연료로는 마찬가지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우라늄의 농축 배울 때 여기 가압수형, 비등수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냉각제, 반사제, 감속제, 감사제가 아니죠. 감속제로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경수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수형 원자로도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가압중수형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압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경수형입니다. 근데 가압중수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압중수형은 중수, 말 그대로 감속제로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감속제로 중수 사용. 그래서 가압중수형이 되는 것이고 연료로는 어떤 것을 쓴다고요? 천연, 우라늄 사용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거는 우리
고속 증식로입니다, 여러분. 고속 증식로. 증식은 증식인데 조금 더 빠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증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속 증식로는 우리가 이름으로 FBR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FBR. Fast Breeder Reactor라고 해서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데, 이 고속 증식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증식비가 1보다 크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증식비라고 하는 거는 소비되는 연료에 대한 생산되는 것에 비해요. 즉, 쓰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물어본다면 FBR, 고속 증식로를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연료로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연료로는 고농축, 여기를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볼게요. 고농축 우라늄 사용, 빠르게 증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소형으로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게 되고요. 고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아도, 즉 감속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냉각제로는 어떤 것을 쓴다고 되어 있나요? 냉각제로 나트륨을 쓰고 있죠. 나트륨. 그렇죠? 액체 나트륨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5번째 보시면 가스냉각형 원자로가 있는데요. 그렇죠? 가스냉각형 원자로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약호로 GCR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GCR이라고 대표적으로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바로 영국에서 좀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자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콜더형 원자로예요. 콜더형. 콜더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연료로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천연 우라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연료로 천연 우라늄 사용. 자, 그리고 냉각제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 탄산가스 있죠. 탄산. 그러니까 기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영국에서 만들어질 때 냉각제로 기체를 사용했는데, 그 기체가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감속제. 세 번째로 감속제가 흑연이에요. 흑연. 감속제로는 흑연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형태가 뭐였냐면 콜더형이에요. 근데 이게 50여 년 그 대에 5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는 이제 없어졌죠. 이거 말고 이제 초고압, 이제 가스 냉각로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콜더형은 그냥 최초의 영국에서 발명한 이런 형태의 원자로를 콜더형 원자로라고 하고, 자, 이것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계량형입니다.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량형은 약호로 AGR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냉각제로 탄산가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냉각제로 이산화탄소를 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것이 이제 계량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고온가스 냉각형이 있습니다. 고온가스 냉각형. 고온가스 냉각형은 우리 약호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HTGR이라고 할 거예요. HTGR. 이게 중국에도 있거든요.
고온 가스 냉각형 원자로가 중국에도 있는데 연료로 어떤 것을 쓰게 되냐면 트리소 연료 사용.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트리소 연료가 뭐냐면 3중 구조를 가진 균등성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트리소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냉각제로 어떤 것을 쓰게 되냐면 냉각제로 헬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온 가스 냉각형이 되겠고 결국에 뭐예요? 콜더형부터 계량형 되다가 최근에는 뭘로 된 거예요? 고온 가스 냉각형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이것보다 이제 초고압, 초고온의 형태로 된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크게 3가지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13장 원자력 발전 마지막이죠.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보고 한번 여러분 풀어보고 계세요. 자, 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영상 멈추셨다가 풀어보시고 오시고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고 노 내에서, 원자로 내에서 물을 끓어오르게, 직접 끓어오게 하는 원자로는 가압수용 원자로이다. 가압수용이 아니라 비등수용 원자로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압수용 원자로에서는 냉각제, 반사제,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한다. 경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렀죠? 가압경수형 원자로라고 했습니다. 약호로는 PWR이죠. 자, 그 다음에 고속증식로의 증식비는 1보다 작다. 아니죠.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 열 교환기가 필요 없는 원자로는 비등수형 원자로다. 그쵸? 왜 필요 없다고 했나요? 왜냐하면 여기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노내에서 물을 직접 끓어오르게 하기 때문에 증기 발생기 또는 열 교환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등수형 원자로는 약호가 뭐라고요? BWR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기에 나중에 뭐 약호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일, 비등수형, P, 가압수형, 그 다음에 고속증식로 뭐예요? FBR이죠. 그쵸?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 개념 확인까지 풀어보면서 우리가 13장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만나서 13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기본 강의는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심화 강의에서만 다뤄볼 거예요. 왜냐면은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1장 전선로부터 지금 원자력 발전까지 오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이거는 유도해봐야 된다. 꼭 이거는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나중에 좀 혼자 공부하실 때도 좀 이런 점을 유의해서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넘어온 만큼 문제풀이를 딱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막상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그 부분만 보면 돼요. 그쵸? 다시 그 부분을 봐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푸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자신을 인정을 하면 그 성장하는 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문제풀이에서 좋은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격증 합격까지 여러분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